영등포 144기 기본필수반 공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6회 정보관리교사 김병건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가 무엇인지, 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간단한 답안 작성 방법론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스로 기술사 합격까지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도메인별 어, 소속되는 용어들 보통 저희가 토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로드맵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기술사 합격에 대한 베니핏,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 이런 순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면, 현재는 부팅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CTO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사업에 대한 PM, 그다음에 LMS, DLP, 뭐 CRM, 이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관리를 수행했고요. 이전에는 ITP, 여러분들 가입되어 있는 ITP의 CTO로서 현재 사이트 사용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서울대병원 시스템 개발 운영 SI 일부 했었고요. 원래 베이스 개발은 보안 DLP랑 보안 NMS 프로젝트 벤더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언어는 뭐 윈도우 쪽 계열인데 ITP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웹 개발을 시작했고 현재 웹이랑 전체 예,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스페셜리스트 있지 않을까. 안 해본 개발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멘토나 저서로는 현재 ITP의 모의고사나 학습들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영등포 기본 필수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NCS 학습 모듈 개발이나 그 외의 다양한 뭐 테스트 쪽 관련된 뭐 책이나 이런 것들, 또 에이스라고 아시죠? KT에서 자격증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협회에서 같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현재 자문위원, 감리, 평가위원, 면접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하시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 같이 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해당 기술의 지식이랑 실무를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자로 음, 기술자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사를 ICT 기술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기에 오신 기술사는 현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기술사는 1년에 3회, 시스템 응용교육사는 1년에 2회 시험이 있고요. 당연히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나만 하셔도 똑같고, 시험 범위는 한 8, 90% 똑같아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활동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격증을 따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관리 기술사를 보라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교육사가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일단 뽑는 인원이 적고, 시험도 두 번밖에 없고, 그리고 얘가 3회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하신 분들이 또 이걸 혹시나 하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 시험은 정보관리 기술사로 많이 추천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응시 자격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기사 자격 취득하고 경력 4년, 산업기사 5년, 대졸 6년, 전문대졸 8, 무자격 9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데 얘를 2분의 1로 줄이는 지금 법안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는 상태예요.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139회 시험이 준비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140회 시험을 시작으로 준비하셔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1년 정도에 붙으시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좀 공부가 덜 되시면 후년 안에 붙으시면 1년 반, 2년. 요즘 합격하는 데까지 보통 18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평균 18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합격하시면 잘 합격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험이고 3대1 시험이에요. 면접관 3명, 응시생 1명 순으로 합격하고 보통 70% 이상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다른 자격증과 동일하게 2년 정도의 유예가 있고요. 최대 한 6번까지 면접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떨어지시는 분은 없고 지금까지 역대 떨어지신 분 한 딱 3분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면접관이랑 싸웠고 한 분은.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떨어진다. 네, 웬만하면.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잘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39회가 4월 7일 날 접수해서 이제 5월 16일 날, 저희가 5월 17일 날 과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험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 같이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0회는 8월 22일 날 시험을 본다. 단기 합격자 분들 중에는 뭐 3개월, 6개월 인진 분들도 꽤 되세요. 1년에 한두 분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나 또는 강정배 교사님 반이나 어느 반에 가서 들으셔도 좋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매주 매주 나가는 것들에 대해 숙제나 여러분들이 요청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합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필기는 400분 시험입니다. 그래서 100분씩 4번, 네. 총 A4 용지로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를 작성하시는 걸 목표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 40분이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2차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시험 봅니다. 발표하고 면접 질의응답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한데 점점 인원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한 500명, 4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인원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숙사 시험으로 많이들 눈을 돌리고 계신데 전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인생을 많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어쨌든 직군에 대한 이동이나 또 향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통신기술사도 ITP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사 현황은 뭐 이렇게 합격하시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대부분 과정에 들어오시는데 대부분이 뭐 공채나 이직, 대외활동, 감리나 기회 상승 목적으로 많이 오시는데 예, 최근에는 오히려 이쪽으로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기회 상승이 됐던 나이 제한 활동이 됐던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시는 분이 한 90%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잠재적 위기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엔 이게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단순히 기술인적 도전의식 또 공부를 좀 더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 많이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공부가 아니고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시험에 맞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을 하시면 자연히 공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뭔가 이게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이게 되게 소설 쓰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싶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시고 합격하는 게 그 이후의 삶을 봐도 또 여러분들이 IT 쪽에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는데 봐도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시생은 뭐 이런 비율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사실 용어 정리 한 번 하고 들어가면 IT 경영 전략, 뭐 소프트웨어 공학,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인공지능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우리가 보통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안에 있는 개별 그런 기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서브노트, 암기장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걸 서브노트라고 하고요. 뭐 그냥 똘마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서브노트, 교재 이런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얘를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한 걸 암기노트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은 사실 여기 소공이랑 서비스, PMP, 인공지능이 공통 빈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기술사는 경영전략이랑 데이터 분석 쪽, 컴시응은 네트워크나 CAOS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게 나오고 깊게 나온다 뿐이지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크로스로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만 준비하셔서 될 건 아니다. 하지만 난이도나 뭐 나올 만한 토픽, 안 나올 만한 토픽이 좀 있긴 해요. 특히 CAOS 이쪽으로 가시면 그때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메인과 프로세스로 보시면 이제 1차는 기본 필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기본 필수반의 구주 과정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알던 모르던 한 문제를 시간 안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총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쓰셔야 되는데 100분 동안에 즉 10분에 한 문제를 아무리 모르는 문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목적이죠. 소설이 됐든 틀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템플릿을 만들고 템플릿의 내용을 채워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게 서술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학습 방법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읽고 눈으로 많이 보고 그것들을 사지선단, 오지선단 있는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기억을 도출해내고 그것들을 문제를 쓰는 이런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이 공부는 순수하게 머리에 있는 것들을 인출하는 과정을 노력하셔야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출을 잘 하셔야 돼요. 인출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2차는 이렇게 해서 1차가 합격하고 나면 60점이 넘어서 2차는 구두 시험으로 서술형 이렇게 쓰는 시험이 아니라 말로 하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1로 말씀을 잘 하셔서 네, 경험 기반으로 말씀을 잘 하셔서 합격하면 되는 시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검 사례인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적 목표랑 개인적 목표 측면으로 했고요. 정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술사로서 사업평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싶다. 그다음에 제가 다 중소기업만 다녀서 그런지 직장인이었어요. 너무 종속되고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고 큰 차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이직을 할 때좀 그렇죠? 그런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한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고 언제든지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 때 제가 갈 곳이 항상 있는 직업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전문직에 대한 지위를 좀 확보하고 싶었어요. 금융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IT의 전문가라서 전문직은 맞거든요. 하지만 세상 가치로서 인정해주는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라고 하면 보통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가 붙은 분들, 그렇죠. 저희도 동일한 사가 붙은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험이 고시잖아요. 그렇죠? 주요 고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웬만한 고시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예,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전문직에 대한 지위가 생긴다. 그 다음에 직장의 부가가치를 좀 공식적으로 확보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개인 프로젝트도 하고 했지만 그건 좀 뜨문뜨문이고 잘 없고 예, 회사 다녀봐야 사실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뭘 잘한다 그래도 무슨 인센티브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어디 대기업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 삶이 스펙타클하게 바뀌지는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사를 준비하게 됐던 게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해외에서 계속 살고 국외에서 좀 IT 쪽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뭐 당연히 그것도 돈 때문이죠. 한국보다는 해외가 더 많이 페이를 주니까. 그래서 국제기술사로 변경을 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타진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인생 계획을 좀 일찍 세운 편이라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건 중3, 되고 싶었다가 아니라 되겠다고 정한 것. 그 다음에 20대 19, 20살 때 이미 전 인생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때 기술사를 하겠다고 예, 저 인생 로드맵에 있었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뭐 좀 아프기도 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39세 2월. 얘를 20살에 정하고서 이때 시작한 거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경력이 딱 이때 됐어요. 그전엔 안 됐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시작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도 애가 둘이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적 최소치를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사업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에도
좀 경제적 최소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기술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융합하고 아이디어를 내라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만 알고 나머지는 뭐 얘기를 들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지식에 대한 융합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ITP에 쳐들어가서 강정구 일사님 1대1로 면담을 했거든요. 약속도 안 잡고 가서. 저는 이런 설명회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얘기했더니 한 2000시간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1년이면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쨌든 혼자서 공부했던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예, 그쵸. 저는 너무 개발자더라고요. 개발자스러운 분들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못 써서 그래요. 거짓말을 잘 못 쓰고 외운 거를 자꾸 그대로 쓰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3년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빨리 깨고 마치 그 컨설팅을 하시거나 또한 제안서 쓰는 분들처럼 이게 잘 꾸미는 분들 있잖아요, 문서를. 그런 쪽으로 내가 몰라도 좀 있어 보이게 내용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몰라도 그럴듯하게 내용을 적어내고 이걸 빨리 하셨으면 빨리 할수록 빨리 붙는 거고요. 저는 이걸 3년 차에 해갖고 3년이 걸린 거예요. 2년 동안 학습만 하고. 그래서 2년 동안은 그 합격권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써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가 된 다음에 지식을 넣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쌓이기 전에 붙어요. 근데 반대로 하시면, 근데 지식을 다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걸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지식만 쌓는데 2년 걸려요. 너무 토픽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지식 쌓는데 1년, 그게 고득점 맞기 위한 것까지 가는데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2년 정도 공부하면 웬만한 토픽은 다 알게 돼요. 학습 양으로도 사실 2년이면 되긴 하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일하고 얘만 했을 때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건 맞아요.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쉬우면 이 정도 뭐 혜택이 없겠죠. 하지만 되는 시험이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무조건 되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공부했더니 뭐 5년 걸리고 10년 걸려도 될까 말까 이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 정도 시험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쌓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쌓이기 전에 앞에 이제 공부 오랫동안 했는데 합격 못하는 사람은 저희가 보통 고인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즘에 한 3년 되면 고인물 소리 듣거든요. 근데 저 공부할 때는 뭐 5년, 10년, 뭐 15년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동기 기술사님 중에는 20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때랑 다르다. 그때는 인원도 적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네, 그때 너무 많이 뽑았어요. 3년 동안 시험을 3번을 늘리고, 인원도 보통 1년에 한 80명, 70명 뽑는데, 뭐, 150명, 뭐, 180명씩 뽑아대고, 그랬더니 싹 합격해가지고, 없어요. 여러분들 경쟁자가 기껏해야 1, 2년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1년 반 얘기가 나오는 거고, 늦게 돼도 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 좌우명이긴 한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죠. 100%될 만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자리를 좀 전 지키는 편이고 좀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인생을 일찍 계획을 했지만 시작이 남들보다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안 될 만한 거에 저는 함부로 시간을 넣으려고 하진 않아요. 제 시간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A라는 데 시간을 쓰면 그만큼 딴 데 시간을 못 쓰는데, 그렇죠? 엄한 데다 신경 썼다가 포기하면 그건 얼마나 인생 낭비예요. 그래서 100%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많더라. 저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게 좌우명이고, 그 다음에 시간 대비 투자로 가장 좋은 건 공부더라고요. 제가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건강해 보이지만, 많이 건강해졌지만, 20대 병치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10대, 20대 후반에. 그래서 전 몸으로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럼 공부밖에 없잖아요. 또 공부를 또 엄청 많이 했냐? 그러지도 않아요. 저 인생에 공부 딱 한 6년 한 것 같아요. 토탈.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다운 공부는 한 6년 정도 한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시간 대비 투자가 가장 좋더라. 확실하다, 투자가.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이 확신이랑 지속성 딱 두 가지만 갖고 40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만 3년, 36개월 걸려서 필기를 붙었고요. 실기는 이제 실기 준비하고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나오는 데까지 한 4개월 걸려요. 그래서 40개월. 합격자 발표 딱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실수했던 게 있고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보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보다 빨리 붙을 수 있다. 늦어도 저만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난관이 좀 있었죠. 업무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1년 정도는 이제 둘째가 임신하자마자 이 공부를 시작하는 바람에 가장 최악인 상황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공부하는 중에 출산이 돼서 제가 애를 배에 안고 등을 눕고 잡은 적이 없어요. 한 6개월. 집에 한 12시에 들어가면 수유의자에 앉아갖고 애 이렇게 안고 계속 그런 거 수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적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그랬고, 그래서 운영 쪽에 칼퇴근할 만한 회사를 알아봐서 갔죠. 이때 여러 군데에 붙었지만, 네. 가장 목적은 이거였어요. 정시퇴근, 최소한 정시퇴근. 다행히 운 좋게도 그 S병원의 검진센터에 SM 자리가 있어서 검진센터가 참 좋더라고요. 네, 5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진료받으신 분이 5시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반영하는 날 빼고 수정하고 기능 추가해서 반영하는 시간 날 빼고는 즉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주일에 하루나 2주에 하루 정도 길면 한 달에 하루 빼고는 야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뭐 했냐?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토픽 토론이라고 다른 분들이랑 토픽을 매일 보는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계랑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긴 한데 생각보다. 네. 어쨌든 이런 관계를 최소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때 3년간은 제가 웬만하면 베프들은 오히려 야, 나 공부 끝나고 보자 하고 거의 못 봤고요. 그 외에 또 그 회사 안에서 도는 필수의 식자리 외에는 뭐 모든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연락도 최소로. 경사, 조사 제가 다 갔던 사람인데 경사는 안 가고 조사만 갔어요. 이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공부하니까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막 자신감이 막 이만큼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는데 진짜 좀만 더 하면 붙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확 와요. 그래서 뭘 했냐? 공부를 너무 과하게 했어요. 하루에 제가 근데 연휴가 껴가지고 연휴가 많이 꼈었죠. 그래서 한 5일 중에 한 4일을 한 20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매일.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랬더니 디스크가 바로 오더라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디스크 와갖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어요. 한 6개월 치료받느라.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네,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건강이나 체력 이상을 하시면 안 돼요. 단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하다 보면 조금씩 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오히려 더 긴 시간을 가져가야 돼. 그거 회복하고 다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가 끊기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내 몸 관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도수 치료를 권장하는데, 저 나라에서 자꾸 도수를 이상하게 막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네.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라. 그다음 모니터 당연히 높게 하시고 스트레칭 많이 하셔라. 이게 진짜 필수. 공부를 진짜 붙으시려면 체력 관리 하셔야 됩니다. 목이랑 허리 특히. 그다음에 가족인데, 참 가족이 어려워요. 초반에는 후원자가 맞고요. 네, 한 6개월까지. 6개월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방해자가 됩니다. 아이를 혹시 갖고 계신 분, 혹시 아직도 키워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도 방해가 되고요. 아이들한테 맨날 미안하죠. 못 놀아주니까. 그래서 뭐 마트나 뭐 여름휴가는 최대한 제가 휴가를 제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휴가는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 시험 보기 5일 그 전주 5일 동안 매일 200분씩 시험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하면 휴가 거의 다 쓰고 1년에 시험이 3번이잖아요. 3번에 평일 3일씩 쓰면 그것만 9일이에요. 그리고 왜 이제 가족 일로 휴가 쓰는 거 다 하면 휴가가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네. 놀고 싶으실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휴가인데 나도 좀 이제 좀 쉬고 싶다. 네. 붓고 쉬세요. 붙은 다음에 편하게. 그때까지는 조금 양보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잘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다. 배우자 내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제 좌절이나 힘듦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잘 이기고 합격했죠. 그렇죠. 빨리 합격하실수록 이런 게 빨리 사라집니다. 혹 아직 결혼 안 하셨거나 그러시면 지금이 때입니다. 무조건 하세요. 지금이 최적의 적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건 이제 강정배 열사님이 6개월만 합격하실 때 준비했던 자료고요. 이때는 이런 자료가 없을 때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고
합격하시고 강의하셔서 지금까지 예, 대한민국 1위잖아요. ITP가 기술사로도. 그다음에 강정배 기술사님 전문 강의가 프로 PMP인데 그것도 한국 1위니까 능력이 좋으시죠. 그다음에 수험의 전략은 이 핵심 요소는 요거예요. 답안의 템플릿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의 템플릿은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목차 이런 걸 제외하고 목차 쓰고 정의 두 줄, 목차 쓰고 가 목차와 나 목차를 나눠서 가 목차에는 도식, 나 목차에는 표, 표는 헤더 포함 7줄, 도식은 6줄. 이렇게 딱 쓰시면 딱 한 페이지가 나와요. 표는 3단표로. 그래서 표를 나중에 그리실 때는 뭐 이렇게 그리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2대 3대 5의 비율. 뭐 이건 학습하실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채워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픽들은 몇 개가 적당한가? 잘 준비한 토픽은 한 800개, 500개에서 800개 수준. 남은 건 이제 정의 정도만 아는 거는 2000개에서 한 2500개를 하셔야 돼요. 토픽은 계속 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승 이야기는 뭐냐면 학습하는 분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만의 노하우인 것처럼 뭔가를 공유하지 않고 내 지식을 나누지 않고 그러시는데 합격하시면 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에요. 저희 기술사 되면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친분을 잘 쌓으신 분들이 같이 합격하신 이후에 활동하실 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것들 혹은 그 사람이 모를 만한 나만의 전문 지식 같은 걸 잘 공유하시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지식의 수준을 넓히고 인사이드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답안을 고급지게 한다. 이 고급지게는 어떤 거냐면 결국 토픽으로 답안을 쓰는 거예요. 토픽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설명하려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게 서술형이니까 자꾸 설명글, 무슨 책 쓰는 것처럼, 논문 쓰는 것처럼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토픽으로 다 설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픽으로만 그냥 단어 넣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어쨌든 답안의 용어들을 고급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최근의 트렌드. 요즘에 인공지능이 열심히 대세잖아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중에 최근에 이슈가 나오거나 또는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 거든가 쟁점이 되는 것들 그런 거가 답안이 녹아져 있을수록 답안이 고급져진다. 단순하게 암기한 느낌이 나는 답안은 채점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뻔히 암기해서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채점자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랑 답안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얘기가 다르다. 아시겠죠? 초반에 오히려 학습이 안 됐을 때는 다 거짓말 쓰고 소설 쓰니까 오히려 답안들이 고득점이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나중에 학습을 하시면 암기한 거 외웠던 게 아까워서 그걸 다 쓰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독창성이 사라져요. 최근에 트렌드 반영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답안들이 다 똑같아져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저희들이. 그래서 막판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잘 합격하지 못하시는 건 오히려 그런 거예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최대한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쓰기도 바빠서 그쵸. 그런 부분이 문제다.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요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보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일. 진짜 매일 했고요. 최소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최소 4일. 저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같이 하려는 분들이 다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네, 그거 빼곤 했고요. 토요일도 저는 거의 토요일 아침 7시부터 밤 한 10시? 1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은 보통 한 12시쯤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러 오거든요. 그럼 요 앞에 시간은 뭐 하냐? 자료 정리. 암기장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온라인 강의는 언제 듣느냐? 이동할 때 들으셔야 돼요. 별도로 강의 듣는 시간을 빼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강의 분량 자체가 많아요. 일단 과정에 들어오시면 하루 강의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게 오전을 빼거나 오후부터 듣는다고 해도 1시 반부터 늦으면 9시, 9시 반, 빠르면 6시, 5시쯤에 끝나요. 그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한 8시간짜리 강의를 거의 풀로 듣는 거예요. 중간중간 10분 쉬고 하지만
그럼 강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쉽지 않은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온라인 강의로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걸 다 들으시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이동하실 때 듣는 게 좋고, 이거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뭔가 학습을 위해서, 아, 내가 모르는 걸 학습하고, 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안 되고, 얘를 왜 듣냐면,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제 강의를 들으실 때 졸려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라도 익숙해져야 사람이 기억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모르는 용어를 갖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계속 듣고 다니셔야 됩니다. 로드맵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로드맵 강의만. 나머지 강의들은 이렇게 빠른 배속으로 많이 듣는 순, 졸아도 괜찮아요. 듣고 다니다 좋은 한이 있어도 계속 귀에 꽂고 다니시면 들으셔라. 아, 그걸 말씀드리고, 하다가 이제 학습이 되시면 중얼중얼 하고 다니세요. 이제 토픽을 설명할 거니까, 무슨 토픽 얘기 나오면, 정의, 키워드 뭐지?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약간, 그렇죠? 괜찮아요. 저희가 3년간 약간 정신병자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붙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그다음에 자료갱신 열심히 하셔야죠. 요게 최근에 합격자 인원이에요. 2023년에 53명, 24년에 60명, 2025년에 42명. 그렇죠? 그리고 올해 딱 들어와서 인원이 그렇죠? 한 30명대 뽑았잖아요. 25명.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다시 늘고 있어요. 이게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뀝니다. 요거 바로 128, 127, 126일, 이때는 1년에 160명, 170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 따라서 IT를 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는 정부면 좀 많이 뽑고요. 그게 바뀌면 좀 적게 뽑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지금 시작하시는 게.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일때 빨리빨리 붙으시는 게 낫다. 어차피 합격하시고 붙을 마음이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최고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합격률이 ITP에서 합격한 합격률이에요. 91%. 타학원 대비 최소한 60, 70% 이상은 여기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 학원 응시자가 600명 되면 ITPM은 거의 한 250명에서 300명이 지금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가 학습하니까 이런 인원이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멘토들이 드리는 시간도 저는 타 학원 대비 저희가 제일 많다고 보여요. 당연히 멘토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여러분들 수혜가 더 많은 거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합격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제가 타 학원을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을 들이는 부분에 의해서는 ITP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강정구 일사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멘토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ITP에서 하는 걸 추천드린다. 말씀드릴게요. 이때 129에 100% 합격은 왜냐면 이때 한 명 붙었어요. 컴시응 한 명, 관리 한 명. 이때 한 명이 2개월. 강정구 일사님 반 끝나자마자 붙은 분이니까. 물론 이분이랑 대화해보니까 합격할 만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필수반 분이 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심화반 아니어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ITP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운영이 돼요. 집단 지성을 추구하고, 카페와 사이트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현재 20년이 됐죠. 예. 가입자가 거의 한 4만 5천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ITP 사이트가 2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합쳐서 6만, 크로스를 해도 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고 정리하고 업데이트 한 게 여러분들한테 가는 저 서브노트. 학습, 학습을 위한 제공하는 교재다. 그래서 괜히 뭐 찾아보고 공부하지 마시고, 물론 멘토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학습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한 6개월까지는 이해를 위해 다른 걸 찾아볼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면 자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연히 이해되는 것들로 학습을 충족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최소 6개월에서 1년 뒤부터는 좀 심화, 하나하나 토픽 좀 덜 이해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건 그때 과정에 가져가야 된다. 처음부터 학습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안 나와요.
토픽 하나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한 3시간 걸려요. 인터넷 막 뒤져보고, 딴 사람 강의 한 것도 들어보고, 내가 다시 복기해보고 이해하고, 이러는데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토픽 하나당 3시간이면 2,000개, 뭐 3,000개 토픽을 언제 다 하십니까? 그쵸? 하루에 하나 하면 1년에 300개 토픽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개 토픽 만드는 데만 3년 걸려요. 붙겠죠? 3년, 그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을 하시면 3년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학습하신 게 아예 안 까먹어지면 해도 돼요. 까먹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사람이 안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저희가 직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보시면 저 점수가 나오고 저희가 저번 주에 파이널 테스트 라운드가 아니고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예, 총 9분 정도가 시험 봐서 원래 수강생이 한 16분에서 18분 사이였는데 50%가 나와서 시험을 봤고 한 3분은 언택을 하셨고 바로 이전 3분은 수강까지 듣더니 마지막 시험 볼 땐 잠수 타셨어요. 이래서 합격을 못하는 거다. 합격 못하는 건 단순해요. 자리 안 지켜서 그래요. 상황이 많이 뭐 어렵거나 어쩔 수 없는 케이스 진짜 가정사나 회사 일이 아닌 이상 무조건 나오세요. 이게 나오는 거가 언택이랑 뭔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준비가 달라요. 특히나 제가 꺼내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 강제로 10분, 20분, 30분이 됐든 시험을 보고 쓰시려고 할 때 그 꺼내려고 하는 노력이 쌓여야 꺼내는 게 익숙해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거 싫다고 안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는 공부한 게 없어서, 괜찮아요. 거짓말 쓰셔도 괜찮으니까 나오셔서 써야 돼요. 무조건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붙어요. 그래도 저번 기수가 그나마 출석률은 좋았어요. 언택 포함해서 역대 최고 출석률이긴 했어요. 거의 한 80에서 90%가 9주까지 거의 다 참석하셨거든요. 언택으로까지 해도. 역대 가장 높아요. 보통은 한 3주, 4주차 지나가면 30% 사라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주차쯤 지나가면 그때부터 5주, 6주차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과정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때쯤 되면 또 30%가 안 보이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험에 때 다시 조금 와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심화반 넘어갈 때도 30%가 사라집니다. 그래갖고 실제적으로는 전체 등록 인원의 30%만 남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리 지키면 붙는데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자리 꼭 지켰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뭐 교재를 설명드리면 이제는 여기 오른쪽에 비워놓지 않고 양쪽 다 인쇄물로 나가는데 너무 두꺼워지고 인쇄비가 많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기 있는 교재가 9권이 나갈 거고요. 1주차에서 9주차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제 암기장이에요. 제가 정리했던 암기장. 저기 가운데 있는 네, 암기장인데 제가 이거 진짜 정성 들여 너무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무슨 책을 낼 것도 아닌데 책 내는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제발 저처럼 만들지 마시고 빨리 저 앞에 있는 저 모범답안 쓰신 분들이 6개월 합격이랑 1년 합격자예요. 저랑 동기 기술사님 친한. 저분들처럼 하셔야 돼요. 구글 시트 이런 데다 적당히 막 그 줄 맞춤 없어도 돼요. 꼭 줄 맞춰야 돼? 왜 저는 저를 줄을 맞췄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딱 인쇄했을 때 여백이 넘어가고 막 글자 잘린 게 싫어하고 그것까지 다 조정하는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학습이 편한 방식으로 공부하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암기장은 필요합니다.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있는 걸 최대한 가져오고 내가 조금 암기가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몇 가지만 좀 수정해서 가져가셔야지 A부터 Z까지 다 만들려고 그러면 암기장 만들다가 공부 다 끝나버려요. 암기장 만드는 건 학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꼭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학습을 위한 토대일 뿐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 합격자들이 있었다. 보통 3, 4회에 한 번씩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3, 4회면 보통 1년에 한 명 정도. 1년에 2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심화반은 14개 반이 운영하고 있어요. 250명의 심화반을 참석하고 있고, 기본 필수반은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죠. 기본 필수반도 다 합치면 한 100명 되거든요. 80에서 100명. 그리고 위치는 이제 강남, 선릉 쪽에, 그 다음에 영등포 여기, 그 다음에 강북, 을지로, 종로 쪽에, 여기 세 군데의 아지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13개의 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는 게 1교시형. 그다음에 이렇게 6개의 문제,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를 물어보죠. 6개의 문제 중에 4개를 선택하시는 게 2교시형 문제. 그리고 3교시, 4교시도 이 2교시형 문제랑 동일합니다. 범위는 2교시 때 어디, 3교시 때 어디 이런 건 없어요. 다 전체 범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는 거다. 3교시도 4교시. 컴시형도 똑같습니다. 10개 중에 10개, 6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의 요령, 가장 중점적인 채점 방식은 무엇이냐? 네, 첫 번째는 정의예요. 저는 기술사가 왜 전문성을 인정받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토픽이든 정의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분야의 교수님들이 아닌 이상 정의를 내라고 그러면 정의를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뭘 여러분들 클라우드가 뭐예요? 물어보시면 설명 못 하시는 분 있나요? 걔를 2줄, 명사용으로 끝나는 2줄로 설명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네.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쵸? 그 지식이 정확해야 얘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뭔지는 여러분이 다 아세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 설명하라고 다 설명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얘는 뭐뭐뭐뭐도 들어가고, 뭣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쓰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2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예요. 정확하게 2줄이라 하면 한 줄에 18에서 21자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36자에서 42자 정도 수준으로 정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건 정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정의는 목적 또는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키워드 3개, 이거를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 3개, 그 다음에 명사형 종결어. 요걸로 2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들 다 빼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넣고 2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는 한이 있어도 2줄로 만드시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토픽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미 이거 정의할 때 키워드 3개 암기했잖아요. 인지했잖아요. 이 키워드가 같은 키워드예요. 어차피 답안지에 표는 아까 6줄이라고 했잖아요. 6줄이라는 얘기는 키워드가 6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의에 쓴 키워드 3개, 나머지 3개는 다른 토픽에서 갖고 오든 비슷한 거 아무거나 갖다 3개 채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만 알아도 이 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기반으로 내가 정의를 환경이나 목적도 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도식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그렇죠? 뭐 3단으로 쪼개서 도식을 그리던 스택 구조로 해서 도식을 그리던 그렇죠? 플로우 기반으로 그리던 시스템 구성도 같은 배치 기반으로 그리던 어쨌든 내가 이 토픽을 이해했잖아요. 정의를 기반으로. 그러면 그걸 그려내는 거죠. 이 도식을 그릴 때는 2분에서 3분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상세하게 그려도 안 되고 너무 없어 보여도 안 돼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끝나요. 한 문제가 끝나요. 이렇게 해서 10분 안에 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가독성, 출제여든 다 비슷한데, 일단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 아는 거냐, 잘 쓸 수 있는 거냐, 아예 모르는 거냐, 적당히 아는 거냐를 잘 선택하셔서 쓰셔야 돼요. 이걸 갖고 10문제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잘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적당히 아는 문제의 순서를 잘 섞어서 후광 효과를 누리셔야 돼요. 잘 쓰는 거, 영향도, 잘 쓰는 사람이냐라는 걸 잘 앞에 문제에다 배치해서 써서 좀 그쵸? 이 사람 잘 쓰는데 조금 이거는, 어, 시간이 부족해서 이랬나? 뭐 이런 거 있죠. 잘 썼는데 한두 개 빠졌네?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 고득점이 돼. 왜? 사람이 채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채점자는 이거 채점하는 거 너무 힘들고 빨리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 달 동안 채점하거든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다 채점해야 돼요. 보통 한 3만 페이지에서 5만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다 봐야 돼요. 채점자는. 그러니까 답안지가 적당히 써져 있으면 참 좋아요. 적당히 점수 주고 안 봐도 되잖아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답안지가 채점하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채점자가 쉽게 채점하고 기분이 좋으니 점수 잘 주겠죠. 물론 남들과 차별화가 돼야 되고.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글씨, 저 악필 중에 악필이거든요. 근데 많이 연습해서 바꿨는데, 글씨의 가독성 높이는 1번은 글씨체이다기보단 글씨체보다는 띄어쓰기예요. 확실한 띄어쓰기를 통해서 단어,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 띄어쓰기 하면 글씨가 이만하면, 그렇죠? 요만큼 띄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보통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죠?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글씨가 이만하면 띄어쓰기 이만큼 띄시는 거예요. 내 글씨보다 더 많이 띄어 쓰세요. 그 자간도 많이 띄어 쓰세요. 적당히. 자간도 그 다음에 뭐 장평도. 글씨를 얇게 쓰시면 안 돼요. 글씨가 뚱뚱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글씨를 많이 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글씨가 커 보이고 눈에 잘 들어오고 가독성이 좋아져요. 이제 과정 하시면서 계속 이제 제가 카운셀링 해드리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출제 의도 물어본 걸 써야 돼요. 그죠? 이 문제 낸 사람은 문제 낸 의도와 원하는 답안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걸 막 쓰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막 기술 요소를 써야 되는 문제를 했더니 무슨 필요성, 고려사항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술 요소나 구성 요소 쓰는 게 메인인데 거기다가 무슨 그 기억 안 난다고 특징으로 막 쓰고 뭐 고려사항 쓰고 장단점 쓰고 막 사례 이런 걸로 쓰면 답안에 점수는 줘요. 일단 쓰면 점수는 무조건 나갑니다. 안 쓰면 빵점이지 쓰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가요. 아예 틀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내용을 썼어도 점수는 줘요. 그래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근데 출제 의도에 맞아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답안 작성은 이제 필기구는 흑색의 볼펜을 쓰세요. 1.6이나 1.0짜리 되게 두꺼운 펜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글씨체 여러분 쓴 것들이 그 단어들이 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1.6이랑 1.6 둘 다 사세요. 조금씩. 한 5개나 10개 정도씩 사시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또는 뭐 강정호 선생님 같이 과정을 하시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글씨 쓰는 게 펜 앞이나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쓰는 걸 좀 봐야 어느 펜이 더 나은지가 판단이 되니까 웬만하면 둘 다 쓰시는 걸로. 맞습니다. 이건 나머지는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하니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자는 저 앞에 두 개가 이제 ITP에서 구매할 수 있는 템플릿자고요. 가격이 좀 비싸서 뭐 답안지에 특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 답안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고 뭐 많이 남기려고 비싼 게 아니고 네, 저거 제작해주는 것 자체가 비싸요. 하나는 3D 프린터로 해주는데 해주는 데가 거의 없고 그 밑에 책받침 같이 되어 있는 걔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요. 혹시 뭐 싸게 저것들을 금형을 해줄 수 있는데 안다.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돈 남는 것도 아닌데 가격만 괜히 비싸가지고. 인터넷에 조금 싸게 파는 게 있으면 그거 사셔도 되고 딴 거 쓰셔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저거 쓰는 게 편하긴 하실 거예요. 저도 다 저런 걸로 붙은 거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 3D 프린터는 앞에 손잡이가 있어요. 잘. 그래서 이게 들고 하는 게 좀 편해요. 조금 무거워져가지고 옛날보다 두꺼워지는 바 그런 거 있다. 네, 기본적인 답안 작성법이라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돼요. 서론은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의나 개념을 쓰고요. 플러스 특징이나 목적 같은 것들 한 줄 정도 씁니다. 또는 한 줄은 두 줄. 그 다음에 본론은 2단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1교 시험은 2단락, 2교 시험은 2단락과 3단락을 쓰는 거예요. 물어본 걸 이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실제 진짜 물어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4단락 또는 3단락은 1교 시험은 3단락, 2교 시험은 4단락은 추가 점수 받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써도 괜찮아요. 추가 달라고. 하지만 쓰면 더 어필이 되겠죠. 남은 썼는데 나 안 쓰면 당연히 비교되잖아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용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에 해당되는 거는 도식 하나, 표 하나가 무조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답안 1교 시험 문제는 이제 뭐 DRS, 재해복구 시스템이죠. 이것들은 뭐냐? 이게 문제였으면 그 다음에 답이라고 한 줄을 쓰고요. 그 밑에 1달러, 에다가 뭐라고 써요? 내가 물어본 DRS의 개요 개념을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쓰면 여기 공간이 너무 비니까 앞에 리드문이라고 해서 아, 얘는 왜 쓰는 거야? 뭐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을 위해서 뭐 또는 DRS는 재복구 시스템이니까 빠른 시스템 복구 목적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위기상황 대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하이 어빌러빌리티라고 하는 HA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리드문을 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본 걸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나 개념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물어봤으면 정의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목차로 잡고 두 줄로 쓰는 거다. 그다음에 얘는 선택 과정이고요. 이건 뭐 1교시형 답안 작성법 나중에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2교시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씁니다. 1교시형은 6줄이었는데 2교시형은 8줄을 써요. 6줄, 8줄. 그래서 한 페이지 분량이 나오도록 간글 쓰고 하면 한 페이지가 딱 나오거든요. 여기 정의 두 줄이 들어가야 돼요. 1교시형이 아니라 2교시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딱 여기 밑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분량으로 간다. 기본적인 기술사 합격을 위한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필수반 9주를 통해서 기본적인 쓰는 능력을 키우고요. 그다음에 심화반은 뭐 18주, 23주인데 1년에 두 번 오픈이 돼요. 심화반. 그래서 전반기와 하반기에 오픈이 되는데 오픈과 시점과 상관없이 중간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꼭 시작할 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차피 매주 도메인별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에 도메인 못 봤다고 해서 이 도메인이 연속성이 있는 게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모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계속 반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화반 바로 가셔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심화반에 들어가시면 매주 200분씩 오전에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이거에 대한 멘토링 및 강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합격하기 직전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는 수능 합격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게 3단계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한 얘기지만 네. 기본 필수반에서 53점에서 55점을 목표로 하시고 심화반 가셔서 57점. 마지막 그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를 통해서 마지막 점수를 높여서 합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합숙을 파이널 라운드를 매 200분 보고 이렇게 교재가 나가진 않고요. 요즘에는 이거 대신 PDF로 나가고 그다음에 해설 영상이 올라가요. 시험 보신 분들이 이걸 받으실 수 있다. 모의고사 동일합니다. 이걸 통해서 매번 피드백을 받고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다. 그럼 각 도메인별 로드맵입니다. IT 경영 전략 같은 경우에 목적이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실시간 기업을 목적으로 해서 거버넌스 즉 생산성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 목적으로 전략도 세우고 정책도 규제나 그다음에 내부의 정책들도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 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SDLC 기반으로 요구사항 수집부터 시작해서 실제 구현하고 운영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나중에 폐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 그중에서 ITP는 특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PMP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하는 과정을 한 주 차에 넣고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사가 됐는데 프로젝트 관리가 뭔지도 모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기술사의 역할이라는 게 어쨌든 일반적인 개발의 포인트 하기보단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는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 클라우드, 뭐 센싱, 가상화 등등. 예.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 OSI 세븐 레이어 기반으로 그다음에 유선과 무선 환경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고 특히나 이쪽도 가상화 환경, 가상화에 대한 부분까지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부터 조금 피곤하고 졸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 보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안의 기본적인 이론, 대칭키, 비대칭키 뭐 이런 부분부터 블록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이런 기본적인 암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의 취약점, 그다음 접근 제어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각각의 취약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온갖 공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관련돼 있는 법 조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시는 게 시큐리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석인데 해당 부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RDB를 기본적으로 학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모델링, 스키마부터 시작해서 노에스큐엘 부분, 그 다음에 실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모델링하고, 그죠? 그다음 나중에 표현까지, 가시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구현했던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당연히 인공지능 쪽에 학습의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구조 C랑 OS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여러분들 저는 학습을 좀 권해드려요. 강정구 열사님은 뭐 칩셋 같은 거까지 다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굳이 기본 필수반에서 거기까지는 좀 필요 없다는 추세라서 꼭 필요한 거, 뭐 캐시라든가 가상 메모리라든가 CPU나 GPU 정도 이 정도랑 기본적인 중요한 법칙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체제는 어차피 운영체제의 핵심은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호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요즘엔 강의를 별도로 해드리진 않고, 온라인 강의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비중이 너무 떨어져서, 기본 필수반에서 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럼 인공지능은 별도로 강의를 하고요. 이전에는 이거 9주차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4, 5주차에 이거 강의하는 걸로 바뀌어서, 인공지능 강의를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확률도 여러분들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카페 같은 집단지성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필수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다가 게시글 하나 남겨주세요. 기본 필수반 등록했다. 그러시면 강의를 드릴 거예요. 로드맵 강의나 뭐 갱신 강의 뭐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패키지가 들어있는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습하시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대한 듣고 오신다. 반복해서 듣고 오신다. 특히 로드맵을 듣고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화반 가시면 심화반은 3 플러스 2라고 해서 3개 패키지랑 2개의 단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려요. 이건 심화반 가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3가지 특강이 열립니다. 신문 특강, 그다음에 논문 특강, 그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특강 이 3가지 특강이 열리고 이 3가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 살펴보지 못했던 많은 토픽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필요한 강의들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는 저번 주에도 모의고사를 봤는데 400분 시험을 거의 매달 봅니다. 실제 시험이랑 동일하게 400분 시험을 보고요. 이거 점수는 당일날 다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당일날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을 정리한 걸 서브노트라고 하는데 이거 매년 갱신을 해서 새로 드려요. 그러니까 강의가 이번은 8탄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근에 만들어진 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것도 심화반 가서. 이거 기본 필수반에 볼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 토픽이 다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142기는 현재 토요일 날 대치 아지트에서 3월 28일 날 현재 시작을 했고요. 5월 30일 날 끝납니다. 이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143기 강북은 4월 26일 날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2주차, 내일 2주차 강의가 5일 4일 텐데. 2주차 강의가, 오늘 원래 3일이죠. 오늘 지금 2주차 강의가 진행하고 있고요. 6월 28일 날 끝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 144기는 5월 17일 날 시작을 해서 7월 12일 날 끝나는 과정. 그리고 아마 이때쯤 8월쯤 아마 시험 보니까 비슷하게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고 바로 심화반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럼 145기는 6월 20일 날 마찬가지로 대치아지트 끝나고 나면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2일 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당일날 과정, 학습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 시간 타임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9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빨리 붙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빨리 와서 아침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찍 오실수록 좋고, 그래서 9시에 오면 이제 간단한 인사, 이런, 하고, 이제, 줌 이런 거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매주 여러분들 두 가지 숙제가 나갈 건데, 첫 번째는 토픽을 정리하는 숙제, 두 번째는 셀테라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셀프 테스트 약자가 셀테인데, 셀테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미리 나눠 드릴 거예요, 주중에. 그럼 그걸 학습하셔서 여기 와서 쓸 문제를 정해갖고 오시면 돼요. 그거를 주중에 한번 써서 올리는 거, 이걸 셀테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오전에. 올려주신 걸 전부 다. 그래서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실제 시험을 점수를 맞으면 그 피드백을 받고 시험을 그 다음 바로 또 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거를 한 10시, 11시, 11시 반 정도까지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 답안의 멘토링은 1시 15분에서 1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누가 와서 하냐? 이거는 각 심화반 멘토분들이 와서 매주 오셔서 반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 멘토링을 해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기본 필수반 끝나고 심화반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멘토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반만 많지. 얼굴도 모르는 반 막 찍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반 소개도 하고. 그분들이랑 만나 보시고 대화해 보신 걸 토대로 나중에 심화반을 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이 멘토링이 끝날 때까지 보통 1시 반 정도에까지 하고요. 1시 반부터 오후 강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맵 강의는 칠판 강의예요. 아무것도 없이 칠판에다 강의하는 걸 저는 조금 오래 해요. 강정배 일사님보다 제가 좀 오래 하는 편이고 저는 보통 4시 반, 5시 반 정도까지 한 3, 4시간. 그래서 PDF 강의는 이거 끝나고 교환 강의를 하는데, 교환 강의 전에 웬만한 것들은 칠판 강의하면서 다 설명을 합니다. 말이 로드맵이지 거의 그냥 일반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교재 강의, 여러분들 매주 나가는 교재가 한 400페이지 정도 나갈 거거든요. 그거를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사이에 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왜 어차피 로드맵일 때 한번 훑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순이고요. 초반에 뭐 일주에서 한 3주 이 정도까지는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빨라도 한 8시 전에는 못 끝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 뒤쪽 강의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줄어요. 앞에는 좀 강의 시간이 길고 뒤로 가면 좀 강의 시간이 좀 짧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시간 이외에 저녁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중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예, 간식 시간을 드려요. 좀 길면 40분까지 드리는데, 뭐, 요즘에 계속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서 그냥 간식 타임 없이 잠깐 10분, 20분 쉬고 바로 강의하자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차피 늦게 끝날 거니까 조금 간식 드시게 하고, 예, 중반 이후로는 그냥 이 시간 없이 빨리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반이 열린다는 얘기고요. 이건 이거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마쳤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베니핏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사 자격증의 첫 번째 베니핏은 지식과 경영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하고 답안지에 그런 것들 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갑자기 뭐 최근에 저도 뭐 고객사에서 이제 다른 고객사랑 수행사끼리 얘기할 때 뭐 비하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사에는 비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하가 정확하게 뭔지도 한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기술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학습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우선순위 요출하려고 하나 보네. 장애 터져갖고 뭐 하나 보네. 이런 생각이 바로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지식들 또한 뭐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시던 또는 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시장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그것들에 대한 지표를 만들거나 실제로 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경영학적으로 그렇죠. 돈이 정말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일부 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개발 베이스인 분들은 조금 덜 커요. 어쩔 수 없어요. 생각 베이스가 너무 논리 기반이고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술 전문과 비즈니스 경영 능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삶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베니핏인 것 같고요. 이렇게 느리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부가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 강의, 저술, 대외 활동,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연 1억 이건 사실 강정배 기사님 케이스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잘 쉽지 않고요. 연 1억 이상이 되시려면
기업 강의를 하나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강의 능력이 커야 돼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기업 강의를 잘 매칭해서 받아서 하시게 되면 보통 뭐 하루에 2, 300도 받으시잖아요. 그럼 하루, 한 오전에 강의 한 4, 5시간, 4시간 정도 하고, 한 5일 정도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하고 나면 1,000만 원, 1,5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연 1억.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뭐 그래도 몇 천 정도는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부가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시고 노력하시냐에 따라 충분하게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하다못해 용돈벌이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감리를 가든 뭐, 그죠? 심사 이런 거 평가위원회 가더라도 적당히 일이 힘든 것도 아닌데 시간 대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사만의 특권 중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 이직이나 공무원 공채에 대한 우위다. 네. 국가 5급 사무관 공채에 참여할 수 있고요. 박사와 동급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한 7점 정도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0.5점 이런 거 늘리려고 자격증 보잖아요. 그쵸? 근데 7점이면 사실 넘사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기술사 아니면 박사밖에 없다. 근데 기술사나 박사들이 공무원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왜 안 갈까요? 돈이 안 돼요. 그쵸? 하지만 다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좀 연령이 어리거나 해서 기회 제공이나 좀 안정적인 거 원해. 이렇다면 나쁘지 않죠. 그런 걸로 생각하셔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공공 쪽으로 이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29에 합격하셔갖고 30인데, 예, 기술사 갖고 가셨거든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금융 쪽은 좀 돈이 되잖아요. 일도 좀. 나이 30인데, 이제 31살 됐는데. 그쵸. 아, 부럽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수석 감리원증.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해서 오시는, 그쵸. 노후 대비용이죠. 그래서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관리 기술사나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한 사람만 수석 감리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찰 과정 중에 3억 이상, 그렇죠? 사업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리원을 받을 수 있는 수석감리원. 수석감리원으로 1년 정도 감리법인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고 20억짜리 이상 사업을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감리를 한 3개 정도 하시게 되면 총괄 감리를 하실 수 있어요. 총괄은 이제 사업 관리까지 같이 하거나 영업이 가능한 영역이죠. 총괄이 되는 분들은 뭐 법인도 만들 수 있어요. 감리법인. 그래서 능력이 되셔서 아예 그냥 난 감리법인으로 내 일을 잡을 바꿔보겠다. 운영감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운영감리까지 가게 되면 입찰을 뭐 1억 이하짜리 소규모만 들어갈 수 있는 감리 입찰이 있어요. 1억 이하 들어갈 수 있는. 감리 법인이 규모가 크면 입찰이 안 돼요. 그래서 제안서 써서 뭐 경쟁 입찰이긴 하지만 뭐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연봉보다 훨씬 더 벌겠죠. 5천만 원짜리 3개만 해도 1억 5천이잖아요. 세금 뗀다고 그래도. 그거 뭐 감리 하는 사람들 알바로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 쓰고 그거 얼마 안 나가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 수입이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ICT에 대한 점프. 기술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는데 서류 면접에서 기술사면 잘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실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학력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죠. 인사팀에서 하는 건 또 별도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기술사 하고 나서 학력을 만드시면 되죠. 특히나 대학원 건대 같은 경우에 30% 학비 할인이 있어요, 기술사.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해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 창업. 기술사들끼리 뭐 기술 사무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사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자체 전문성이 보장되죠. 특히 공공 쪽의 일을 맡아서 뭐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좀 있으시다면 예, 기술사인 게 큰 메리트가 되는 건 맞아요. 저도 현재 공공 쪽에 일을 하는 회사의 PM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경쟁 입찰이나 이럴 때도 그리고 특히 고객을 만나 대화할 때도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저희한테 어, 뭐 어떤 게 됐니 안 됐냐라고 잘 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얘기한 것들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제기술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죠. 해외 이민들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네. 현재 국제기술사는 취득을 하시게 되면 에이펙인가? 하여튼 어디에 등재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간 MOU가 되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텍사스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주. 여기는 국가 간의 그런 기술사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그런 협약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저 딴 거 하시느라 자꾸 신경 안 써주시는데, 저희가 약간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고 로비하면 이 국제기술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겠죠. MOU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기술사. 하지만 MOU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탈기업, 멀티잡. 확실히 저는 좀 여러 가지를 해요. 개인적으로 알바도 하고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있었긴 했는데 뭐 좀 준비하다가 예, 사기를 맞을 뻔한 거죠. 했던 게 있는데 어쨌든 기회 제공이나 뭐 그런 전문 풀이 주변 너무 많이 깔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협회 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퀄리티를 준다. 특히나 내가 인공지능 안 해봤는데 인공지능 좀 해보고 싶어? 그럼 협회 안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협회, 또 교육을 하고 싶어? 교육 관련된 정부 쪽에 어떤 게 하고 싶어? 뭐 포렌식이 하고 싶어? 그럼 그쪽에. 또 기술사 안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엔젤 투자하는 것도 하는 게 있거든요. 현재 협회장님이 그쪽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 자격증 라이센스도 있어요. 내부에서. 특히나 최근에 ISO 인증 관련된 것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려고 지금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어디 가서 모르는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같은 기술사 인맥 안에서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이런 전문가 풀을 내가 항시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믿을 수 있는, 정말, 뭘 맡겨도 해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대표하는 기술사분들도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걸 대처하거나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그걸 느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술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뭐 그냥 괜찮아. 그리고 옆에 기술사인 형님들 뭐 협회 뭐 부위원장, 위원장들마다 친구고 다 이러니까 아 그냥 뭐 하는 거고 동네 형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사건을 겪고 나니까 와 기술사 조직이 큰 조직이다. 힘이 있는 조직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기술사가 아닌 상태에서 겪었으면 나는 진짜 나락갔겠다. 라는 걸 지금 근 몇 주 사이에 전 좀 그게 있었거든요. 큰 사건이. 그래서 이거 다 녹음돼서 올라갈 거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큰 방파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드리는 시간 대비 얻는 게 많은 자격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절대적으로 뭐 삶이 100% 바뀌어요.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 건 맞아요. 그 정도까지 아닌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큰 베이스를 깔아주는 자격증이라는 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나 드리는 시간이 기껏해야 2, 3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이 2, 3년 쓰고 남은 인생이 괜찮으면 그것만 한 게 어딨나요? 특히나 저희들 다 나이 먹으면 퇴직할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한 이후에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자영업하실 건가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회사에 뭐 고문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너무 좋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저희들 만나야 되고 그 또 저희가 아예 일 안 하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놀고 살면 참 좋겠지만 왜 대부분 그러지 못하실 건데 그렇다면 누구 만날 때 조금 내 면도 좀 쓰고 그죠? 저희 기술사 협회 뭐 명함을 들고 다니던 뭐 하다못해 감리법인 명함을 들고 다니던 어쨌든 앞에 기술사 받고 누구한테 명함 줄 때 꿀릴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협회 안에서나 그 외에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할 만한 일들도 계속 있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사는 거 정도로 막 고되고 힘들고 이러지 않고 그렇죠? 나이 먹고 나서 너무 고되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는데도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많을까? 이런 것들 보장해 주는 일이 과연 많을까? 로또 돼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집 한 채 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60대, 70대 그 이후에 장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탈기업화를 하게 해준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마라고 해서 과학기술인 공제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연구자들이나 기술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들어가 있는 그 연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대 200만 원 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자꾸 새마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버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게 200 정도 내고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낸다고 치고 20년 후부터 찾으면 2배 이상 생겨요. 15년부터 찾아도 2배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낸 거에 거의 2배는 연금으로 받아요. 내가 얼만큼 납부할지 내 마음이고, 그 찾는 거, 내가 받는 것도 몇 년으로 나눠서 받을지는 선택이긴 한데,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자율이 나쁘지 않고, 저 같으면 그냥 연금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연금으로 막말 200씩 넣으면 4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후에 400씩 연금 나와.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돈이 아니니까 차치하더라도 감리법인에 들어가면 감리법인으로 일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직원을 일하는 거 하나, 정규직. 그다음에 반정규직처럼 하는 이주보장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일이 감리가 1년에 한 3, 4개월만 바쁘고 안 바빠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 없을 때는 그냥 놀아요. 놀아도 이주치인 300만 원은 급여가 나와요. 바쁠 때는 한 달 일하면 한 달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400에 300이잖아요. 그럼 일단 700이 그냥, 그쵸? 1년에 한 3, 4개월 일하는데 한 700은 매달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외부 강의 좀 하고 오면 1000만 원 찍힐 수 있어요. 그렇죠? 노후에 1000만 원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럼 한 700 정도, 6, 700 정도 그냥 꾸준히 들어오면 여러분이 별도로 갖고 있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그냥 요거 딱 요거만 갖고. 그렇죠? 뭘 못 하겠나요? 그렇죠? 물론 금전적 가치는 계속 바뀌고 있겠지만 얘도 같이 바뀌면 같이 어느 정도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게 이 자격증을 도전하는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뭐 어디 위치 소개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